자, 75번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먼저 보시면 직권 말소 후 이 절차에 따라 말소형 등록이 회복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권 말소가 중요하고요. 이 절차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는 이후 새로운 그러면 안 돼요. 새로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신고를 2월 1일 날 하고요. 그럼 여기서 3월 1일 날 직권 말소가 돼요. 그러면 직권 말소가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이것은 전출하고 똑같죠?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4월 1일 날 이의제기를 했어. 이의제기요. 그럼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재등록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3월 1일 직권 말소가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이 처음부터 전입신고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새로운이 아니고. 만약에 이의제기 없이 재등록을 했다. 그러면요. 새로운 대항력 4월 2일 0시부터 이의제기를 하고 재등록을 했다. 2월 1일부터 이렇게. 자요. 2번. 주택의 실제의 동표시와 불일치하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동표시가 불일치하면 대항력이 없죠. 그런데 다시 정리된 이후, 정리됐죠? 정리되면 그 이후, 예를 들어서 3월 1일에 정리됐다. 3월 2일 0시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났죠. 원래 끝나면 땡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증금을 못 받았죠. 그러면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를 뭐 하지 않는다? 종료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일단 내가 이 말의 뜻은 내가 그 집을 계속 점유해도 불법 점유이다 아니다. 불법 점유가 아니다. 하지만 사용이익은 뭐예요? 월세. 사용이익은 반환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면 과실은 모두 몇 가지가 있죠? 과실은 세 가지. 뭐?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세 가지.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 그래서 남의 건물을 사용했으니까 돈은 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사용이익 그것도 과실이다 이렇게. 다가구용 단독이죠. 이러면요 우리가 다세대가 있고 다가구가 있죠. 다가구 주택은 우리는 단독주택이죠. 다세대는요 그것은 공동주택이죠. 다세대 이렇게. 다가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동, 호수, 지번. 여기도 동, 호수, 지번 이렇게 있잖아요. 지번. 이 중에서 다세대는 동하고 호수하고 지번을 다 써야 되는데 다가구는 두 가지는 안 써도 된다. 동하고 호수만 쓰면 된다. 아니 동만 있으면 된다. 동만. 죄송. 지번만 쓰면 된다. 지번만. 알죠? 지번만 쓰면 된다. 지번만 쓰면 된다. 지번만. 알죠? 그래서 다가구는 지번만. 동호수는요. 동호수 지번은요. 다세대. 그러면 이거 볼까요? 이 땅이 100번지예요. 100번지인데요. 이 땅 여기에요. 1필지 땅이 여기에 1필지거든요. 여기에 건물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건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이 건물은 몇 번지죠? 번지수가 어떻게 돼요? 아니 이게 100번지라 여기서까지 100번지라니까요. 근데 건물은 여기에 딱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있어. 이 건물은 몇 번지에 있죠? 우리가 이런 번지수가 뭐죠? 번지. 땅의 번호가 몇 번이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존재하는 그 땅의 번호, 지번이 땅의 지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그 땅이 100번지면 건물도 몇 번지에 있어? 100번지에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집 100번지야. 알겠죠? 땅이 100번지가 아니고 뭐가 100번지야? 아니 건물이 100번지 아니고 땅이 100번지 위에 있는 집이에요. 그럼 정확하게 말해야죠. 100번지 땅 위에 있는 건물이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알겠죠? 그럼 헷갈려가지고요. 100번지 땅 못 찾아 이제. 위에 땅에 100번지가 안 써져 있으니까. 아시겠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췄죠? 재밌는 말 봐봐. 이 말을 읽어야죠. 이 말을 읽으면 저당권이 1번이에요. 임차권이 1번이에요? 읽고 몰라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다잖아요. 누가 1번? 저당권이 1번이잖아요. 저당권이 1번. 그러면 임차권이요? 2번이잖아요. 저당권 1번, 임차권이 2번. 후순위 저당권이 또 있나 봐요. 이 후순위 또 저당권이 또 있나 봐요. 이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이란 말은 경매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말소 기준 권리죠. 몇 번부터 없어져? 1번부터 다 없어져. 1번부터.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소멸한다. 경매가 되면 임차권을 소멸한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 몇 번이요? 틀린 것은 그랬으니까 1번이네요. 알겠죠? 자, 70번은요. 민법 621조에 따른 봐봐. 잘 봐. 무슨 말인가? 620 건물 임대차 등기하고요.
여러분 뭐냐? 임차권 등기하고 같아요? 틀려요?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알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또 뭐죠? 그 법원에 청구를 해가지고 받아내는 게 바로 임차권 등기죠. 이 임차권 등기가 되면 보증금 반환하고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임대차 등기는 뭐냐면 월세 임대를 들어갈 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등기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임대차가 종료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목적물로 인도하면 안 돼. 인도 플러스 뭐다? 임대차 등기 말소 서류. 말소 서류하고 그냥 전세권하고 똑같아. 이 두 가지가 동시행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가 돼 있을 때는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에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 그래서 임차권 등기라고 그래. 이번은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민지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하죠. 왜요?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되면요,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하죠. 그런데 임차권은 손소와 관계없이 채권이니까 물권인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차권은 손소와 관계없이 경매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보증금이 전혀 변지지 않는, 재밌는 말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에요. 이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임차권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죠. A도 임차권이고요, B도 임차권이에요. 여기요, 을이 저당권이에요. 그럼 이 저당권의 기준으로 위에 있는 이 임차권이죠,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하고, 여기에 아무리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저당권 이하의 권리는 소멸하죠. 이것은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항한다는 말은 1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는 그러하지 않냐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것은 몇 년이다? 1년으로 본다. 1년. 알죠? 2년 미만으로 정한 것은 2년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1년 미만으로 정한 것을 1년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주택임대차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알겠죠? 이건 주택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다음에 4번은요, 임차인은 몇 년 미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에 유효함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6개월로 계약을 했다, 임차인은 6개월을 주장하든지 1년을 주장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5번, 임대차가 종료했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보증금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뭐한 걸 본다? 전속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답 몇 번? 3번. 77. 대지 사용권을 가지지 않은 구분소유였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갑에 터지고요,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건물이 이 사람이 대지권은 없는 전유 부분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 땅에 대한 등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우리가 아파트가 분양하면 아파트가 10억이다. 10억이면요, 건물 가격이 사실은요 한 4억 정도밖에 안 되고요, 땅값이 더 비싸겠죠, 서울 같은 데는요. 그래서 6억이고 4억 이걸 합해가지고 말한다, 10억 아파트 분양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10억 주고 샀는데 이 사람은 얼마 주고 샀다? 4억 주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땅에 대한 권리는 없는 거예요. 대지권이요. 그럼 이 사람은 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공동주택을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걸 뭘 한다? 나한테 팔고 나가 이렇게. 파는 거 얼마를 판다? 시가대로. 근데 시가가 싸겠어, 비싸겠어? 땅이 있으면은 10억으로 받을 수 있는, 10억이니까 건물 가격이 4억 정도 치지만, 땅도 없는 건물을 시가로 누가 비싸게 사겠어요? 이거 해봤자 뭐 3억도 안 되겠죠. 무슨 얘기겠죠? 시가대로 매도학에서 청구할 수 있다. 각 공유자는 지분의 비율로 공용부분 전부 틀렸어요. 공용부분의 사용은 어떻게 해요? 공용부분은 어떻게 사용하죠? 공용부분은 지분의 비율로 그러면 난리가 나죠. 어떻게 한다? 용도에 따라 용도. 아파트는 아파트, 아니야, 복도는 복도, 계단은 계단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이죠. 이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이때요,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을 말한다.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 알겠죠? 우리가 아파트가 30평 아파트다. 그러면 전유 부분이 얼마다? 25평. 공용 부분에 관한 지분이 얼마다? 5평이죠.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얼마다? 3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용 부분은
절대로 별도로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분리 처분이 안 된다.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30평인데요 5평의 지분만 따로 처분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언제나 같이 팔아야 된다. 공용 부분의 변경이죠. 이런 공용 부분의 변경은요, 예전에는 4분의 3이었어요. 4분의 3인데 지금은 얼마로 바뀌었어요? 3분의 2로 바뀌었어요. 3분의 2로 바뀌었다. 알겠죠? 그래서 3분의 2 거기라면 여러분 4분의 3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일단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이고 5번은요 4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2예요. 알겠죠? 이번에는 법이 바뀌었어. 3분의 2로. 자, 이거 78번이요. 틀린 것은 매매대금 지급. 이런 봐봐요. 우리가 가등기 담보는 매매대금 지급 안 돼요. 공사대금 지급 안 돼요. 적용이 된다. 틀렸어요. 우리 가등기 담보는 오로지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돈 빌리는 것만, 차용물. 2번 담보권 실행으로 청산 절차가 종료하죠. 청산 절차가 종료하면은 과실, 수취권 등은 다 누구한테 간다? 그것은 채권자한테 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 절차가 되기 전까지는 누구한테 간다? 양도담보 설정자한테. 3번 가등기 담보 부동산의 예약 당시 시가가 예약 당시 시가가 채권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것을 뭐냐? 예약 당시란 말이 중요해. 알죠? 예약 당시. 이런 경우는 미달이죠. 이때는 가담법이 적용이 안 돼. 그래서 3조의 청산금 평가액을 통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이 말이요. 건물은 5억인데 빌린 돈은 6억을 빌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6억을 빌렸어. 이 사람 보호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집이 하나 있어. 누군가에 내 집 5억인데 누가 6억을 빌려준다. 빨리 빌려야죠. 무슨 말이겠죠? 빨리 빌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경매당하면 되죠. 남은 돈은요? 가족들한테 놔두면 되죠. 그러면 5억짜리 집을 얼마에 팔았다는 거예요? 6억에 팔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청산금 평가를 통제할 필요가 없고요.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경매 등이 행해지죠.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요 언제나 말소 기준 권리.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 뭐가 있어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시작.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담보. 그래서 가등기는 경매가 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하고요. 그런데 우리가요 담보 가등기는 경매가 되잖아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가 경매가 되면 저당권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가등기 담보가 설정된 때부터 저당권으로 봐요? 경매 시부터 저당권으로 봐요? 저 담보 가등기가 설정된 때부터. 왜냐? 경매할 때부터 저당권으로 보면 순서가 너무 늦어지잖아요.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된 때부터, 경매 신청 시간이고 설정 당시부터 가등기를 뭐죠? 저당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요,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뭘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왜요? 담보 가등기가 경매가 되면은 담보 가등기를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봐. 저당권에는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2020년 한 엑소의 경매 절차에서 갑이 실질적으로 매수, 항상 이렇게요. 갑이 매수 대금을 부담하고 을의 이름으로 매각받는다. 경매에서 이건 뭐 인생 끝난 거죠. 그럼 여기요 을이 매각받으면 만약에 이걸 수탁자죠. 언제나 누가요? 을이 소유자가 돼. 을이 소유자. 이때 우리는요 우리가 계약 명시작에서는 매매 계약일 때는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따지지만 경매는 공법행위죠. 선악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게 중요해. 만약에 계약 명시작이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일 때는 매수인이 선의일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고 악일 때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뭐죠? 악일 때는 매도인이 소유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경매에서는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언제나 누가 소유자다? 경락받은 수탁자가 소유자다. 명시작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뭐죠? 수탁자, 을이죠. 경매니까. 갑이 엑스토지를 병에게 매도했어요. 매도. 그럼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소유자가 을이에요. 그런데 갑이요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왜? 타인 소유물에 대한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갑의 지시에 따라 가면 끝났어. 그건 무효예요. 갑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소유자 누구다? 수탁자 을이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지시하는 거 그건 다 안 돼. 그런데 을이 갑에게 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갑이 매수 자금을 부담해 10억을요 10억의 매수 자금에 대해서 이 수탁자 을이요 자기 이름으로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경락을 받았으면은 남의 돈으로 경락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10억 돌려줘야 되겠죠. 10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을이 10억을 돌려주려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져가라. 집으로 가져가. 대물 변제라고 그래. 이것은 가능하지만 갑은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가 을한테 돈 주면서 을한테 경락을 받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한다?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뭘 한다? 집 팔아서 그 돈 돌려줘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수탁자. 그래서 그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수탁자가 신탁자한테 하는 것은 되지만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하는 것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처분해. 을이 수탁자가.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 그러니까 수탁자가 처분했으니까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자.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됐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명사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종종재산이 여러 사람에게 명의 신탁됐다. 수탁자 상호간에, 수탁자들 상호간에는 형식적으로 뭐가 된다? 공유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여러 명의 수탁자죠. 2번은요 제3자간 등기 명의신탁. 제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뭐예요? 중간식량이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봐봐요. 3자가 되면 갑의 건물을 을이 샀어. 을이 매수인 사가지고 이 사람이 신탁자.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이걸 병한테, 병은 수탁자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명의신탁을 해. 명의신탁을 해가지고 둘이는 매매를 하고 그래서 갑한테 부탁해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해. 등기.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요 수탁자에게 신탁자 을은 병에게 등기를 청구 못해. 왜요? 을은 누구한테 등기 청구해야 돼?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돼. 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유효니까. 3번 채무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채무자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돈 빌리고 등기해 준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부동산 양도담보다 이렇게. 우리가 돈을 빌리고 가등기해 주면 뭐라 한다? 가등기담보. 돈을 빌리고 등기해 주면 뭐라 한다? 양도담보 이렇게. 4번 부부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계약은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잔존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는다. 틀렸어요. 자 여러분 부부는 뭐를 부부라고 하죠? 혼인신고가 된 사람을 부부라고 그래요. 혼인신고가 안 되면 부부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부부 사이죠. 부부 사이 유효하게 성립한 명의상이죠. 그런데 일방이 사망하죠. 그러면 남은 잔존 상속인하고 상속인하고요. 부부하고요. 일방 배우자고요. 그 상속인 간에 다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봐봐요. 이 부부가 혼인신고를 했죠. 부부가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다. 이혼을 했어도 그것은 유효가 되고 일방이 사망한다. 그럼 상속인하고 유효가 돼. 그럼 사실혼 배우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사실혼이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가 됐죠.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돼. 알겠죠? 그래서 상속인에게 효력을 잃는다. 틀렸죠. 상속인과 잔존 배우자 간에 여전히 유효한 명의상이 된다. 이렇게. 4번 틀렸죠? 5번 계약 상대방이 명의 수탁자임을 알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사람은 소유권 취한다. 여러분요 명의 수탁자인 것을 알면서 이 사람이 수탁자인 것을 알면서 악의로 등기를 연결받았네. 소유권을 취득해요? 응? 여러분 아까 우리가 뭐를 했냐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뭐를 했냐? 제3자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선악구문하고 보호되는 게 어떤 몇 개가 있다고 했죠. 갑하고 을하고 명탁을 했어. 을이 병한테 넘겼어. 병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니까요. 선악불문하고. 그다음에 우리 법인의 대표권 제한.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대응하지 못한다. 선,
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저당권의 행사, 선, 악을 분분하고 계약에 이제 손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명의상 실명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명법 제3조 1항에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그다음에 4조 제1항 명의상 약정은 무효이다. 4조 제2항 명의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도 무효이다. 4조 3항 명의상 약정의 무효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선이 낙이다 말을 썼어 안 썼어? 아직 안 썼죠? 아무 말도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은 선, 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명의상을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마라. 아니 가비한테 명의상했어. 우리 몰래 팔아먹었어. 이 병이 그걸 알면서 샀어. 그래도 소유권 취득해버린다니까. 그러면 너는 소유권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뭘 하게 되면 적극 가담. 그 말이 나오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요 모든 문제가 끝났는데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요. 이렇게 해서 모두 끝났는데요. 이번 모의고사를 난이도로 보니까요, 제가 생각해도요 조금 원래는 한 7월달 정도, 7월이나 8월 정도에 봤어야 되는 모의고사인데요, 너무 빨리 봐가지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지금 우리 수준에요. 지금 6월달 수준에 보는 시험에 대해서는 너무 높은 수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아무튼 그래도 이미 한번 봤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문제 수준이 너무 높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를 보고 있냐면 지금 기출문제 변형 26회, 27회, 28회, 29회, 30회, 31회 6번을 볼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그대로 보면 여러분요 다 맞추니까 변형해서 본단 말이에요. 계속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옳은 거 틀린 거 틀린 것을 옳은 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니까 다음에는요 28회를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요 그냥 그것을 그냥 오지 말고 제발부터인데 큐넷 같은 거 보면은 문제가 다 있으니까 좀 뽑아가지고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오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변형시키실까 고민도 한번 해보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오면은 일단 40문제에 대한 공부가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5, 4, 20, 200개 지문이에요. 200개 지문에다가 내가 코멘트를 또 할 거 아니에요. 보통 그럼 300개에서 300개 정도가 암기된단 말이죠. 6회면 300, 368, 1800개예요. 2000개를 머릿속에 집어넣는데 떨어졌다. 그런 돌덩이, 바위덩어리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요 모두가 말랑말랑해서 금방 할게. 그러니까요 공부를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한꺼번에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해설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 해설에는 이 모의고사든 기출문제 변형이든 이것을 일주일 동안 그걸 암기하려고 노력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니까 다 좋아요. 책을 이렇게 다 펼쳐놓고 보는 것도 좋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책을 펼쳐놓고 문제 보고 이론 보고 요약집 보고 강의 노트 보고 천재 보고 좋죠. 그런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래서 여러분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는 혼자 푸는 것은 큰 손해예요. 시간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같이 하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같이 하면서 한번 풀이하면서 썼잖아요. 쓴 상태에서 그걸 다시 한번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책 찾아본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처음부터 맨바닥에서 자기 혼자 찾아가지고 그걸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런데 이걸 보려면 한두 시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해설하는 것도 지금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혼자 완벽하게 이걸 찾아하려면 며칠 걸려. 그러면 안 하지 못해요. 그렇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해 싶은 것은 예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복습을 꼭 했으면 좋겠다. 복습을. 왜냐하면 복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금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은 예습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강의를 한번 딱 들어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쭉 듣고 나서 바로 쉬는 시간에 집어부터는데 어디 가지 말고 앉아가지고 잠깐 보면은 오늘같이 우리 지문을 했잖아요. 이것은 쉬는 시간에 가면서 들고 갔다가 오면서 화장실 갔다가 가면서 잠깐 보고 오면서 보면 끝이에요. 1시간 동안 했던 것은 몇 개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요 3일 뒤에 다시 보려면 똑같이 2시간, 3시간이 걸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앉아서 쉬는 시간에 바로 앉아서 뭘 하는 게 좋다? 복습을 좀 했으면 꼭 좋겠다. 알겠죠? 물론 시간이 남아가지고 점수가 고루 나오니까 혼자 막 너무 루즈해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집중력이 안 되고 그러면 문제를 풀어오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서는 문제를 풀어올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면 복습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알겠죠? 처음에는 그냥 풀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한 권 암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자격증 시험이에요. 여러분이 나처럼 강의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령도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꾸 기출문제 변형해가지고 내가 일요일날 하루 내에 이걸 변형했는데 이거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알가지고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무상학적은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안 돼. 일주일 동안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집어넣으란 말이야. 그러면 그래야지 이거 보는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문제 유형이 똑같아. 한번 봐봐. 이제 26, 27, 28회까지 딱 하고 나서 29, 30, 31에 3년 거치면 다 똑같아요. 문제가. 진짜라니까요. 몇 개 변형된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요, 제발 부탁인데 공부를 어렵게 모아서 하지 말고 좀 가볍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무튼 잔소리는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강의를 뭐죠?